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른바 RIA 계좌의 2월 출시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대미투자법 처리에 뒷전으로 밀리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넣은 후 이 계좌 안에서 팔면 매도 금액의 5천만 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엔 전액 면제, 이후에는 80%, 50%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달 중순 발의돼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조세 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요. 상임위 일정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기관들 업무 보고나 현안 질의도 아직 일정이 안 정해져서요. 아직 일정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미투자법은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 처리가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국내 시장 복귀 계좌 2월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선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2월 출시를 계획한 상황인데 남감한 표정입니다. 2월 중순 말에 만약에 이런다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그 일정에 맞춰서 개발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중소형 증권사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저희는 다 위에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시국회 통과되는 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대형 증권사들은 설 연휴 전후인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차이 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2월 말 잠정 출시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입법 이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해 출시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입 자체가 미뤄지면서 투자자 역시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늘 3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입법 자체가 지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블랙홀이 된 대미투자 특별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일단 설 연휴 전 대정부 현안 질의 일정을 잡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용 기자, 구 부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다시 만났죠. 설 연휴 전 대정부 질의부터 하자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바로 재경위원장실로 향해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재경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재경위 여야 간사가 동석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는 설 연휴 전에 미국 관세 인상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임 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책임 떼이는 기고 책임 전가하고 정부도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현안 질의, 업무 보고, 법안 상정 관련돼서 부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달 27일 구 부총리는 같은 곳에서 재경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건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문회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요청을 드려가지고 미국의 액션이 나오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일정을 제가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정부도 뭐 이 법안에 태만했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맡기고 싶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고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 통상 담당 의원들을 만나 대미투자법 관련 국내 입법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합의된 15%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관보로 공식화할지 논의하고 있어
관세 압박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는 대미투자법 처리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비준동의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주장이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입법 상황이 순조롭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목표한 본회의 개회 일정이 내일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내일 열려도 처리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전날 법안 심사 소위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야당이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 법안은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보유 중이라면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에 인수합병 등 비자발적 취득에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법안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 개회 여부를 두고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상임위 일정이 끝나지 않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연이은 불장에 증시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자 예탁금은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반대로 은행권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중은행들은 전면에 생활통장을 내세워 머니무브 방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투자자들이 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을 증시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이 한 달 새 30조 원 넘게 급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지난달 말 요구불 예금 잔액은 643조 2,600여억 원으로 한 달 새 30조 7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 가게나 기업이 임시로 자금을 맡겨놓을 때 주로 활용하는데요. 금리가 연 0.1에서 0.2%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1월은 계절적으로 기업의 상여금 지급이나 또 세금 납부 등으로 인해서 요구불 예금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면 매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요구불 예금 잔액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감소폭이 유독 크다라고 은행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급여나 상여금을 잠시 예치하던 자금이 빠르게 증시나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면서 계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로 한 번에 빠르게 빠져나가도 되는 겁니까? 수익성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요? 부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재원을 조달할 때 예금이나 또 은행채 발행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금리 연 0.1% 수준의 요구불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연 3%대 정기 예금이나 은행채로 메워야 하겠죠. 결국 조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연말정산이나 또 기업의 유휴 자금 등의 영향으로 요구불 예금이 2월 들어서는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단 이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임베디드 금융 전략을 전면 배치하는 등 머니무브 방어에 힘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혹은 수익률 측면에서 주식시장과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서 수신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임베디드 금융 용어가 조금 어렵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임베디드라고 하면 우리말로 어디 안에 내장된 또 어디 안에 들어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임베디드 금융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이나 당근 등과 같은 이러한 플랫폼에다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 혹은 결제 플랫폼에서 계좌 개설이나 결제, 예치 기능을 넣어서 수신을 확보
확보하는 전략이 대표적인데요. 예시 하나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당근머니 하나 통장인데요. 당근 앱을 통해서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요. 또 당근 앱을 사용하면서 쌓이게 되는 당근머니를 하나은행 통장에 넣으면 300만 원까지 최고 연 3%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근 앱에서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당근페이로 돈을 보내고 또 받는 일이 많은데요. 하나은행은 이 돈을 파킹 통장을 통해서 흡수함으로써 수신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당근 앱 이용자들 역시 기존 중고거래 편의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파킹 통장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고요. 네, 쉽게 생각하면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자연스럽게 예치시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냥 들어선 조금 소소해 보이는데 이게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 만큼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전략인 겁니까? 네,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테스트 차원에서 인베디드 금융에 하나둘 뛰어들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는 조금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인베디드 금융으로 고객 기반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히는가 하면 정진환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 혜택을 집약한 슈퍼통장 구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이러한 상품들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고객들 반응이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근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GS 리테일과 제휴를 해서 KB GS페이 통장을 내놨습니다. GS페이에 해당 통장을 등록하고 계좌 간편 결제를 이용하면 결제 실적에 따라서 GS25 상품 교환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최고 연 2%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에 11번가와 또 올리브영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우대 파킹 통장 출시 등을 준비 중이고요. 우리은행도 올해 CU와 또 야놀자 등과 함께 새로운 제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인베디드 금융을 통해서 저원가성 수신 확보는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선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10대, 20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을 충성도 높은 장기 고객으로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5,300선까지) 단숨에 뚫은 코스피.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지만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만큼이나 보험사도 증시 화랑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담과 배당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험사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가 반등도 쉽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는 27%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KRX 증권지수는 50% 이상 우상향했지만 보험지수 상승률은 11.9%에 불과합니다. 삼성생명은 25%, 한화손해보험, 하나생명의 경우 각각 19%, 17% 올랐지만 해당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큽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상승이, 한화보험주들은 지주사의 인적 분할과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에 강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보험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와 규제 등으로 저성장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장기 저축이 필요한 상품의 특성상 증시 급등기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보험주들이 대표적 배당주로 꼽혀왔지만 금융당국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쌓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지난해 3분기 전체 보험사 기준 46조 원이 넘습니다. 해당 준비금이 늘어날수록 배당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적립률 인하를 요청해왔지만 개선 여부는 수개월째 안개 속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보험주들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손해율 악화 등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전체 보험사의 누적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2% 감소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보험사 손해율의 특성상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손해율 악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의 실적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올해는 스포츠 팬들의 달력에 빈칸이 없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쉴 틈 없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과 같으면 TV업계의 특수 시즌인데 올해는 이 특수가 실종된 모습입니다. 글로벌 TV 출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사업 적자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TCL과 일본 소니가 동맹을 맺으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까지 우리 기업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김대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당장 이번 주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이전과 같으면 지난해 말부터 사실 TV 업계가 한창 웃을 상황인데 삼성과 LG의 TV 사업 모두 잠잠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글로벌 스포츠 빅 이벤트가 열리는 해에는 TV 교체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형 화면이나 고화질로 경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TV 교체를 고민하던 소비자들의 구매 시점을 앞당기거나 고성능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TV 화질과 성능 체감 차이가 과거만큼 크진 않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이런 거를 통해서 OTT 앱으로 시청하는 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난 2023년에 글로벌 TV 출하량은 2억대가 깨졌습니다. 이후 매년 2억대를 밑돌았고요. 올해도 지난해보다 0.6% 감소한 1억 9,481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코로나19 이후에 TV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올림픽과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특수가 있었다면 개막을 앞둔 지난해 4분기에 TV 실적에서 성과가 확인돼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TV 사업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DAVD 사업부는 6천억 원, LG전자 MS 사업본부는 2,6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게다가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익성에 더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품 가격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TV 제조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4K TV에 사용되는 4GB DDR4 메모리 가격은 1년 새 4배 이상 치솟았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보다 6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TV 사업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 심화가 지속되면서 연내 흑자 전환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전의 양대 산맥인 삼성과 LG는 공통적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TCL과 하이센스와는 다른 길을 걷는 셈인데요. 월드컵과 올림픽 특수 때는 프리미엄 TV 수요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 TV 등 화질과 AI 기능이 강화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LG전자도 마이크로 RGB TV와 함께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TV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네, 프리미엄 TV 시장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삼성과 LG입니다. 그런데 중국 TCL의 경우 가성비를 앞세웠다라고 하셨는데 이전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최근엔 일본 소니와 동맹을 맺고 프리미엄 TV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메모리 가격보다 사실 장기적으로 중일 동맹이 더 위협적인 게 사실입니다. 중국 TCL과 일본 소니 합작사가 내년 4월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데요. 브랜드명은 소니와 브라비아를 쓸 예정이고요. 경영권은 TCL이 가집니다. TV가 LCD와 OLED로 나뉘거든요. 글로벌 TV 시장은 LCD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사업에서 LCD 비중도 각각 90%, 60%가 넘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산 점유율이 80%로 우위이긴 한데요. 국내 업체들이 중저가 LCD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있죠. 지난해 11월에 글로벌 TV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이 17%로 1위였는데요. TCL과 단 1%포인트 격차였습니다. 여기에 소니의 브랜드 인지도까지 결합이 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트렌드포스도 내년에 중국 TV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48.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반면에 국내 점유율은 20.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TCL과 소니가 대형 OLED 패널 수급과 세트 기술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하이센스가 지난 2017년에 일본 도시바 TV 브랜드 레그자를 인수했을 때도 시장 판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경제협력 중심의 정상외교 일정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인들의 도움이 컸던 만큼 정상외교를 국익 창출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우성 기자,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갖고 경제협력 중심의 정상 외교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기업인들이 함께해 중국 현지 평가도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개별 기업 단위의 경제협력을 위해선 많은 노력이 들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용하면 이 경제협력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하자며 기업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들을 향해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에서 의견을 적극 내면 이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인들을 향해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를 확대해달라는 주문도 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노력으로 경제가 조금씩 숨통을 틔고 회복해가는데 이 성장의 과실이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비유하며 풀밭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자칫 잘못하면 텃밭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호랑이 잘못은 아니고 이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 잘못이라며 정부도 노력할 테니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들과 나누는 데 동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땅값과 지대, 전력, 용수 비용까지 모든 게 비싸고 귀해져 더 이상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 요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지방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에서는 이제 아리백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해요. 이에 경제계는 지방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과천 경마장을 옮기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공급 대책에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협의를 마쳤다는 과천시는 전면 반대에 나섰고 마사회는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천과 주변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공공택지 지구도 10,000세대, 그리고 주암에서도 한 6,000에서 7,000 정도 세대가 공급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9,800세대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 방첩사령부와 경마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9,800호를 짓기로 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 협의를 마쳤다던 과천시는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이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시의회는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장 경마장을 옮겨야 하는 마사회 역시 사전에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결정이라며 노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과천에는 오는 2031년까지 약 2만 6천 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주택 1만 호가 들어설 경우 과천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대규모 교통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통난은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요.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신뢰성을 저버린 것 같아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요. 의왕과 군포 등 인접 지역 주민들도 수도권 남부 지역에 고질적인 교통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에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을 병행해 오는 2030년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교통 개선을 포함해 충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